여보세요? 국세청인데요. 고객님 계좌로 들어온 2천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네, 그게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인데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세무조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무서워서 현금도 못 만지던 인생에서 당당하게 내 돈을 지키고 심지어 잘못 낸 세금까지 되돌려 받는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800만 원을 되돌려 받으셨거든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차 세무사 송현주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 사무실로 오신 60대 어머니분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이분이 20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집에 보관해뒀다가 은행에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추궁당하셨어요. 세무사님, 분명히 제 돈인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산국가도 아닌데 내 돈 하나하나까지 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1천만 원만 되어도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계속 낮춰서 지금은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거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안 돼요.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로 보고해버려요. 진퇴양난이죠. 최근 한 치과 의사분은 고액 현금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등기 문서를 받았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다 넘겨줬다는 내용이었대요. 더 무서운 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거래 내역으로 무려 10조 9천억 원의 세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은행에서 현금 거래를 할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어딘가에 기록이 남고 분석되고 보고됩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면 포상금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부모님이 자식 주려고 평생 모은 돈까지 다 감시당하고 세금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제는 현금 모아두고 은행 거래하지 말라는 건지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 됐어요. 젊은 사람도 버거운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방법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세무사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 언제부터 여러분의 현금 거래가 감시받기 시작하는지. 두 번째, 어떤 행동들이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는지. 세 번째, 만약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 특히 마지막 비밀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오히려 국세청과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억울하게 세금 더 낼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800만 원을 돌려받으셨거든요. 국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현금 거래가 감시받기 시작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줄여서 CTR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동일 금융회사 동일인의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점이에요. 은행 직원이 의심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알아서 보고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했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 원, 2010년부터는 2천만 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1천만 원만 되어도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거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시스템이 있거든요. 바로 의심거래 보고 STR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더 무서운데요. 금융회사 등은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의심거래 보고는 금액 제한이 없어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은행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평소에 100만 원씩만 거래하시던 분이 갑자기 900만 원씩 3번 나눠서 거래하셨거든요. 1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은행에서 의심거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ATM에서 뽑으면 괜찮겠지.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안 걸리겠지. 아니에요.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ATM 기계든 창구든 상관없이 현금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면 다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의심을 받을까요? 이제 두 번째, 어떤 행동들이 국세청의 주의를 끄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의심받는 건 분할거래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900만 원씩 3번 나눠서 입금하거나 2천만 원을 출금해야 하는데 800만 원씩 3번 나눠서 출금하는 경우죠. 1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일부러 나눠서 하는 것 같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예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갑자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다면 당연히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의심하게 되죠. 실제 사례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보통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었는데 그 출처를 증명하는데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입니다. 20년 동안 50만 원씩만 출금하던 분이 갑자기 1,500만 원을 출금한다면 이것도 의심거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정 기간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번째는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예요. 은행 직원이 용도가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죠. 그냥요, 개인적인 용도요.
사업 관련이에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는 패턴입니다. 같은 날 A은행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C은행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면 각각은 1천만 원이 안 되지만 시스템에서는 왜 이 사람이 하루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뽑았을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이에요. 빨리 해주세요. 서류 작성 없이 할 수 없나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피하려고 하면 더욱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려는 고집입니다.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굳이 현금으로만 하려고 하면 왜 기록을 남기기 싫어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국세청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반대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당황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 꼼꼼하게 조사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작정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인정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인정하면 실제로는 문제가 없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나 확인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세무 문제는 법과 원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는 서류를 함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다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세요. 관련 없는 다른 자료까지 같이 보여주면 새로운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빨리 세금 내고 끝낼게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차분하게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곤란해져요. 일곱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 돈인데 왜 이런 걸 물어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관계만 악화될 뿐이에요.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정확히 뭘 궁금해하는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급하게 답변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능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네 번째,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방법을 알면 오히려 국세청과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국세청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활용하기입니다.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할 수 있어요. 업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라고 미리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현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 입금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에 질의할 수 있는 제도예요. 국세청에서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주고 이 답변은 구속력이 있어서 답변을 믿고 세무 처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는 미리 전화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용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아들 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 현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결제용으로 1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은행에서도 의심거래 보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번째는 기록 남기는 습관입니다. 현금의 출처를 항상 메모해 두세요. 2020년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집에 보관하다가 입금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용돈으로 모은 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관련 서류도 보관해 두시고요. 다섯 번째는 계좌이체 활용하기입니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해요. 특히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을 때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하시고 메모에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적어 두세요.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출처도 명확하니까요. 만약 정말 현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써 두세요. 김이 아들 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여함. 2025년 6월 5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기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게 나중에 현금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거래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큰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그 출처와 용도를 정리해 두시고요. 혹시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나, 증빙 서류는 잘 보관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금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미리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세금을 잘못 내셨다면 5년 내에는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아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용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